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 50곳에서 41곳 늘어난 9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번호표를 주고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나중에 문제고.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에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연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 완장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에 좀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고쳐쓰기 어려운 기구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선관위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건 국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돈까지 빼앗은 직무유기이자 횡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업체도 특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농성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현장에서는 재선거 요구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 사이 입장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있었던 올림픽공원 경기장 출입구 앞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밤새 자리를 지킨 시민들도 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지난 5일 시작된 개표소 앞 시위는 주말을 지나 평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함께했던 주말과 비교했을 때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날엔 참가자들이 재선거 외 다른 구호는 자제했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란 단어가 더해진 겁니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기운 모습인데 참가자들 사이 의견 차이가 드러나며 곳곳에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위해 경기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막아서며 짐 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를 말리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냐고 따져 물으며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시위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 개표함을 꺼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스스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회견 이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과 회동하며 재발 방지책도 논의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닷새 만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싱가포르 기자의 질문에 모범적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충격일 거예요.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선동하는 부정선거론과 이번 사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이 문제를 적극 지적해준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도 표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잠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청년 시위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둔감해졌다고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총리 등 4부 요인과도 투표지 부족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렸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4부 요인이 단일 사건으로 회동한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여당은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쓴소리도 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닷새 전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 나온 지방선거 결과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2, 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정권에 내린 경고라고 정의했습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 조사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접전 끝에 역전패한 서울시장 결과를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의원은 민주당에 투표하고 시장은 다른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민심이 무섭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선택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줄투표였잖아요. 줄투표. 1번 쫙, 2번 쫙. 요새는 안 그렇다는 거죠. 선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 더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제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끝나면 즐겁게 놀아볼까 생각하면 되겠느냐며 민주당에 애둘러 쓴소리도 했습니다. 또 여당은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시간 넘는 기자회견을 함께 시청했고 국민의힘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민주당은 현안에 200% 답변한 대체 불가 대통령이라고 극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실 인식이 부재한 남 탓 종합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또 다른 역할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당권파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에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쓴소리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이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에 물꼬리 튼 거다, 백서보다 책임지는 모습이 먼저라는 등의 목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정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자 당권파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사퇴는 곤란하다,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엄호 의견을 넘어 송영길 의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옹호한 건 해당 행위라는 등 당권 경쟁자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나아가 지방선거가 찝찝한 승리가 된 건 당 일각의 정청래 흔들기도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해서 아쉬운 결과.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당대회 전초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제 시선은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1주년 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말도 당 안팎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죠.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란 막강한 권한에 차기 대권 교두보로도 평가받는 만큼 개파 간 경쟁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체제 존속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인 장 대표는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뒤 장동혁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지옥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났다. 정상 사회를 언급하지만 공소 취소 추진이 가장 심각한 반칙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세상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자리를 뜨려는 장 대표에게 선거 책임론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지방 결과에 따른 대표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초간 침묵 끝에 즉답 대신 역질문을 던지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선전했던 일부 당 지도부 평가를 객관적이라고 표현한 건데 장 대표는 선거 이후 별다른 반성 없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만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휴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을 찾았는데 정치쇼라는 민주당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선거에 패배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난 전당대회 당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했을 경우에 물러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선 김도읍 의원이나 초선인 김재섭 의원 등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공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투쟁으로 자신의 퇴진론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부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조경태 의원에게 30표 가까운 표가 몰리는 등 물밑 실력 행사도 여전한 터라 거취론 내용은 당분간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란과 혼자 싸우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종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공격 중단을 설득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다고요?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시간으로 어젯밤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 자제를 촉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공격 중이라며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다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지 않으면 이란과 혼자 싸우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란과 교전을 계속 이어갈 경우 미국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5개 걸프 국가가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고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전략적인 이해가 현재 엇갈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1시간 만에 이란과 이스라엘을 공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은 상대가 먼저 휴전을 요청에 동의했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재개되면 등가 대응이 아니라 더 파괴적인 보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و هرگز سر تسلیم در مقابل دشمنان بازنده در جنگ فرود نخواهند آورد و در صورت تداوم تجاوز و شرارت با شدت بیشتری با آنها برخورد خواهد ش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공격을 재개하면 강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도 들어보시죠. ביממה האחרונה, איראן וחיזבאללה ניסו לכפות עלינו משוואה חדשה. והמשוואה הזו היא בלתי נסבלת ובלתי מתקבלת על דעתי.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죠. 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무지와 어리석음에 방해받지 않는 한 최종 협상은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며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나 내일, 수요일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에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상황이 빠르게 진전될 거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종 협상 타결까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해서 최대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lockade is unbelievable. There's never been a blockade like that. The Navy is,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 military like it.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해 이란에 자금줄을 쥐고 있죠. 대이란 해상 공세 강화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던 팔라우 국적 유조선을 공습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만의 국제수로를 통해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이 미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 정밀 유도탄으로 공격했고 뉴욕타임스는 선박 화재로 승무원 전원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2달간의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합의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기는 막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동결 자금 해제 요구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 상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죠. 법과 상식대로. 네,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앞줄 못할까요? 여기 중간에 계시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장슬기 기자님. 네. 아, 이분이 장실기예요? 네, 장실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내가 뭐 기사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다음에 뭐 오른쪽에 이 줄을 한번 할까요? 이 줄은 두 번째 줄에 우리 남자분. 예, 고맙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유광준 몰랐어요. 기자입니다. 네. 좀 전에 어디라고요?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아, 아니요. 하필 거길 찍었지 내가. 그냥 상관없이 질문 받는데요. 네, 저기 저기 서 뒤에 계신 권순우 남자분. 기자님 일어나서 번쩍 손 저도 들어주세요. 했는데 딱 맞췄어요. 네네. 그 희한하네. 네, 안녕하세요. 짜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초심 넥타이를 메고 160분 넘는 마라톤 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제 초심을 여전히 좀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고 내오셨던 그 넥타이도 그랬지만 이 회견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본인의 부족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좀 눈에 띄었고, 그리고 겸허하면서도 또 동시에 선명한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4대 비전을 좀 제시를 하셨잖아요. 초격차 산업 강국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사회, 그러니까 반칙과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좀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라든지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그런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또 겸허하게 드러난 현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심이 엿보인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부동산, 경제, 청년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모습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담대하게 앞으로도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부동산이나 경제,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대안이 없다. 전월세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런 국민 현실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발언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청자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 정부가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냐 이런 걱정도 동시에 드는 그런 어떤 회견이었습니다. 네, 두 분의 엇갈린 평가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과 또 답변이 있었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에 대해서는 중립을 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안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며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는데 이겨야 할 곳이었다면 서울을 뜻하는 걸까요? 네, 이제 저는 서울도 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보궐선거 중에 평택을 아니면 북갑 그 국회의원 선거 역시도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출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뒤집히게 되면서 좀 충격을 안긴 결과이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평택을이나 북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을 국민의힘에 혹은 무소속 후보에게 이제 넘겨준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가 이 정부와 발맞춰서 특히 여당의 일원들은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석 하나하나 역시도 대통령 입장에선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면서 집회에 나선 청년들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대통령의 답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송파 핸드볼 운동장에 어떻게 보면은 수만 명의 이제 시민들이 운집을 해서 며칠째 이렇게 정부나 국가기관에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참정권이 피해당한 이 사태에 대해서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주권 감수성. 되게 저는 좀 너무 여유롭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선관위의 어떤 최종 책임도 대통령의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리 감독하에 들어있는 것인데 약간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립된 기구여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이 사태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된 몇 가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가령 뭐 10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00개가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듯한 이런 발언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말씀을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 게 대통령께서 뭐 10몇 명이 투표를 못했다라고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맥락을 들어보았을 때 처음에 이 투표용지 사태, 부족 사태가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정도인 줄 알았다. 정도의 이제 발언인 것이지 지금의 사태를 뭐 잘못 알고 계시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감수성이라는 발언 자체는 저는 적절하게 쓰셨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게 감각과 좀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았을 때 그냥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기 전에는 몇 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나 보다 정도로 인식을 했고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권 감수성에 대한 부족이 아니었는가라는 부분 는 결국 이 기본권과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라고 느끼는 이 뭐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청년들의 분노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날카롭게 보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 본인의 어떤 살짝 무뎠던 그 감각에 대한 반성이 들어간 표현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께서 좀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지만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시위의 현장이 사실 지금 실제로 좀 혼탁하긴 합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과 그저 부정선거나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 말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 참정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 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지금 알력 다툼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 지금 모여 계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냥 뭐 부정선거라든지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존경한다. 그리고 내가 더 날카롭게 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고 그리고 심각한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다. 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선관위가 계속 얘기도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표용지 부족했던 투표소의 그 개수 자체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그 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규명은 돼야 한다면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법 추진에 이제 속도를 내는 걸까요? 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선거가 막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평가가 좀 먼저 자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어떤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뭐 지금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의 후폭풍이 저희 역시도 있는 상황이어서.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고 혹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사실은 지휘하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뭐 합수본이라든지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야당이라든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좀 더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특검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국회에서 그 부분을 이제 정할 일이다.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에서 정리해야 될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던가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좀 아끼신 것이라고 봤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 추진하려고 했던 그 조작기수 특검법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문제도 많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대폭 수정이나 혹은 어떤 정리정돈을 하는 과정들이 먼저 선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특검 자체도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중립적 특검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어떤 특검인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떠나서도 부적절한 것인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진상 규명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 특검이 필요한지 뭐 공소 취소가 필요한지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립적 특검이라는 말을 썼다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아, 중립적 특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현직 대통령에서 본인의 사건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특검이라는 그 단어 앞에 중립이라는 모순되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다소 국민들을 기만할 수도 있는 그런 저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는 것까지는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상 규명을 하고 당연히 공소 취소가 따라오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그 시그널을 받아서 민주당, 여당이 또 일치된 모습으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에 가담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기자회견, 1주년 회견에서 할 말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사실은 법과 상식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법과 상식대로 진행하되 은폐한 게 있으면 드러내겠다. 이런 말 자체도 물론 뭐 기자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답변을 한 것이지만 국민들 봤을 때는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처리할지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계속 충돌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또 부동산 관련 언급도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선거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더 많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번에 있었던 회견 중에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요. 심지어 지금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대다수의 언론이나 평론가나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 한강벨트의 민심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들 수 없다. 굉장히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지금 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냥 집을 사야 되는 세대들이 전월세가 폭등해서요. 집을 못 사고 서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밀려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일상 자체, 그 삶으로서 다가오는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입장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어제도 보면은 보유세를 일종의 부과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유세 이렇게 부과하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실종됐으면 계속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수도권 민심에서 드러난 어떤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든지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국정을 한번 다시 챙겨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저는 최소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동문서답식의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아직도 그 부동산 자산을 뭐 투기의 대상, 그 실수요자들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한민국의 집값 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수도권의 집값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요동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답변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뭐 어떠한 그 영향이나 평가가 없었다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은 항상 이제 상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주요한 의제이고
그리고 선거의 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따르기 마련이고, 그리고 어떤 그 지금 뭐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에 저항하는 마음 혹은 견제하는 마음, 그런 부분은 항상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기조를 좀 명확히 밝히셨잖아요. 이제 실거주하는,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은 계속해서 천명을 하고 있고, 곧 이제 뭐 세제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조만간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고도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도 이제 소유자, 실거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1주택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부분,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제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은 객관적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이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거나 혹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것으로 보이지, 뭐 정말 한 채를 갖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잡겠다라고 만드는 게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계속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여당을 향해서 바다처럼 포용하는 여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뭔가 지도부에 대한 지적을 하는 듯한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열리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 이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당권 경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약간 극찬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대통령께서 일단 이제 바다처럼 포용하는 여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은 저는 그 취지가 좀 분명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평택을 그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우리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뭐 범여권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범여권 안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이 약간 김용남 후보의 뭐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셨던 걸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당 지도부에게 좀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던 것은 이제 여당은 비전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혹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계속 비전을 통해서 뭔가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총리로서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이게 뭐 전당대회 개입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것이, 이제 뭐 임무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분께 전당대회가 있으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1년간 합을 맞춘 총리에게 저는 또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실 수 있는 선에서의 말씀을 하셨다. 뭐 이제 민주당 가서 잘하실 것 같다, 좋은 역할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또 안 하셨잖아요. 뭐 당대표로 적합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대통령의 뭐 당무와 관련한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평가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장 대표가 당권 버티기를 위해서 재선거 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이요. 실제 이제 선거 날 그때 이제 부실 선거 정황이 이제 확인되면서 그때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모든 지도부가 새벽에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 같은 경우는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이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 지금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이렇게 외쳐왔던 부분이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울시 같은 데서 저희가 승리를 하고 이제 모든 개표가 끝났을 때부터는 다시 이제 2030 세대가 그런 어떤 문제인식을 받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난 직후 이 12대 4라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 선방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결과만을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사퇴해라, 또는 지도부 총사퇴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 광역단체장 수나 기초단체장 수나 저희가 정치는 어쨌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이제 내일 저희 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런 선거를 통해서 또 일부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뭐 원내대표 선거 같은 데서 장동혁 대표와 일종의 정치적 기회를 같이 하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또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명분이나 수명은 제가 봤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동혁 대표와 좀 반대되는 성향이나 이런 후보군들이 당선이 된다면 아마 또 문제가 좀 커지겠죠.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면서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또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도 달려 있다라고 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의 3파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 당내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정정식 정책위원장이 우세를 점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같이 합을 맞췄던 분이고 뭐 대부분 그 아시다시피 정정식 의원은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또 비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후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도 거의 뭐 60% 이상의 어떤 그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에 그 사이 동안 뭐 대다수의 표가 이탈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당내 어떤 분위기고요. 다만 저 세 후보들 모두가 통합이나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향후 전국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의원으로 좀 상징되는 비당권파 같은 분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는 함께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측 불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런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한성숙 장관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일만 할 사람을 뽑았다, 골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들을 그렇게 거세게 몰아세우더니 다주택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뭐 일단은 이제 다주택자셨던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이 한성숙 지명자께서 후보자께서 예. 올 2월에 이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는 다 처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아마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팔렸는지 아닌지는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더 따져볼 일이고 예. 그 처분 계획이라든지 처분 의사에 대해서도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그 다주택자다라는 것이 뭐 완전히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국무총리를 새롭게 이제 인선을 하는 과정인데 예. 대통령께서 밝히신 비전이나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통령이 하고 싶은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과연 이 국무총리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성숙 지명자가 뭐 네이버 대표를 했던 이력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또 일을 했던 이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저는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국익에 더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닐까. 이 다주택 관련해서는 처분 계획이나 처분 현황을 이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인주는 뭐 통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폭락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고환율, 또 여기에 중동 무력 충돌 재개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지수 급락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매도 사이드카까지 연거푸 발동됐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전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폭락한 충격에 코스피는 8.3% 내린 7,48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내줬고 젠슨 황효과의 네이버만 9%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달 15일 장중 8,000피 달성 후 14거래일 만입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락하자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3번째 발동됐고 해제 후에도 급락이 이어져 올해 11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개인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21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급락에는 고환율 충격도 한몫을 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55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주간거래 종가는 1,530원대로 내려왔지만 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환전소 환율은 이미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진정이 안 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융위기 때 봤던 고점 1,570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은 9%나 내려 1,000선을 내줬고 올해 4번째 매도 사이드카와 올해 2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16%나 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는 무관한 그런 좀 수급적인 이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고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의 좀 상황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엔 네 마녀의 날로 불리는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돼 있어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LG와 현대차 사옥을 잇따라 찾아 피지컬 AI 분야의 협업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높은 인공지능 잠재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과 손잡고 이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현대차 그룹 본사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로봇과 모빌리티였습니다. 사족보행 순찰 로봇 스팟이 황 최고 경영자를 맞이했고 정의선 회장은 기아의 다목적 전기 승합차를 직접 소개하며 시승을 도왔습니다. 가상 공간에 머물던 인공지능이 화면 밖에서 물리적 형태를 얻고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한국 기업의 차량과 로봇 등 현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구상입니다. The next wave of AI is mobility and physical AI. This is the future. This is the time for Hyundai. Wow.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time. 이에 앞서 황 최고 경영자는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을 찾아 구광모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전기업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LG와의 핵심 협력 분야로 로보틱스를 꼽으며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두 기업은 데이터 구축부터 시뮬레이션, 학습까지 로봇 개발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uild their data centers today. So across the entire span of everything NVIDIA does, from robotic systems to the AI factories. 캘리포니아에 초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가서 앞으로도 많은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단지로 조성될 새만금을 실리콘밸리에 빗대 새만금 AI 밸리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위해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습니다. 중국 중앙TV와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 등이 탑승한 전용기가 오늘 정오쯤 평양공항에 도착했고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린 뒤 양 정상이 악수했고 북한 어린이가 시 주석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공항에는 시 주석 도착 전부터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공항 청사에는 대형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가 걸렸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며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만에 평양을 찾은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我愿同总书记同志一道，以这次访问为契机，加强对新时期中朝关系的顶层设计和战略指引。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지가 평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 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외교와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국경 통상구 전면 개방과 인적 교류, 경제무역 협력 확대도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북한의 제1 전략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양측 모두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는데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러 연대 강화를 모색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뒤 이어진 만찬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 관계를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고 서방에 맞서 중국 중심의 연대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렛대로 활용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할 기회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어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외신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양국의 깨지지 않는 유대를 기념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두고 북러 간 밀착 행보를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CNN은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해왔지만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이자 외교적 파트너는 중국이라는 게 중국의 메시지라고 짚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로 힘을 키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북중 회담 발표에는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작년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로는 그런 내용이 사라진 점을 주목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압박하는 대신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생명줄로서 중국의 전통적 지위를 재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 언급을 피하며 서로의 협력 확대에만 집중했다는 얘기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중국, 또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외교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핵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이번 회담이 향후 미중 관계, 또 북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중국을 향한 견제구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낸 겁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t's been pretty quiet.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 핵무력을 강화하는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은 최근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I just think it's very unlikely Xi is going to press Kim on this issue, given Beijing is seen increasingly as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de facto nuclear power. 미국은 북중 정상회담 당일 대중 압박 카드도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 등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월 관보 공개 직후 철회됐다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를 재강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도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급락했던 반도체주 반등세가 돋보였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우리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향후 증시에 미칠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검은 월요일이라고 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낙폭을 보였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분위기가 반도체 쪽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도 프리마켓에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급락에 대해서는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주에 미국에서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가이던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것들의 가이던스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간 실망스러운 상황. 여기에 또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놀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까지 영향이 온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크로 팩터를 하나 보면 미국의 거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노동시장,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달과 똑같이 4.3%. 그리고 생각보다 비농업 부분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작년에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간 좀 이상했었는데 올해는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는 과정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논리로 가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유가 좀씩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거시적으로는 또 영향을 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시장에는 최근에 또 하나의 악재라고 볼 수 없는 악재는 미국의 스페이스X의 상장과도 같은 글로벌 자금들을 미국 시장으로 빨아들일 블랙홀 같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글로벌 자금의 영향을 또 우리나라, 대만, 일본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해외 투자은행에서 나왔던 그 메모리 가격의 고점론, 이것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건데 그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 혹은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사이에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올라가고 있다는 건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추정치는 아닐 수도 있다.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보니까 현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0월까지는 한 개당 $5 정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40까지 한 $5에서 $40, 한 8배 정도 지금 평균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가격, 메모리 수요 같은 것들이 이전에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니면 PC에 들어가는 용도가 있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사이클을 타는데 AI 투자 관련된 메모리 최근에 들어서 수요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수요를 덜 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메모리 가격 고점론은 약간 좀 성급한 감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아마 올 2분기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정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회사들의 영업이익에 조금 감소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에서는 또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이슈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우상향 기울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많은 돈을 벌더라도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것도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급락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만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과열이 해소가 좀 되는 구간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역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금 베팅을 해놓은 투자자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한 배짜리가 아니고 이제 두 배짜리까지도 두 배짜리 레버리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 두 기업 자체가 지금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여기다 더해서 코스닥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후에 뭐 레버리지거나 아니면 영 레버리지를 걸어보자 하면 코스닥에서도 좀 자금이 빠질 가능성, 그래서 코스닥의 변동성까지 옮겨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코스닥도 이어서 바로 질문을 드리면 코스피가 계속 오를 때도 지지부진했고 그리고 코스피가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사실상 손절을 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갈아타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그래서 투매가 나오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 자체에도 최근 들어서 뭐 호재 같은 것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동돼서 코스닥이 향후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부분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 지금 반도체 부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라가느냐 혹은 내려가느냐에 베팅을 좀 해보자라는 수요가 분명히 저는 코스닥에도 작용을 하면서 자금의 코스닥으로 부터 코스피로의 이동을 좀 추동하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 주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런 지표들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조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스닥의 그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해서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를 자금 조달하는데 이게 역대 IPO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에 IPO가 제일 큰 게 어디였나 보니까 한 290억 달러 규모의 그 아람코 있잖아요, 사우디. 여기가 리야드 시장에서 290억 달러 조달한 게 가장 크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총이 한 75조 달러 정도 되니까 750억 달러면 계산해보면 한 0.1%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 미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은 게 향후에도 그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AI 회사가 있죠. 그리고 오픈 AI도 지금 한 600억 달러 두 회사 합쳐서 IPO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이번에 IPO를 통해서 또 어떻게 자금이 움직일지가 또 향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우선은 이번 주 잘 버티는 게 굉장히 IPO 측면, 지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 계속해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지표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동에서 생각보다 전쟁이 잘 안 끝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지금 또 교전을 최근에 미사일 갖고 한 부분, 이런 것들도 중동발 리스크도 지금 사라지지 않는구나, 여러 가지가 지금 묻어 있는 것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 피크는 도대체 언제인 거야까지 얹어진 그런 형국이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신용 잔고가 38조 원에 육박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증시의 규모가 워낙 커졌고 이런 상승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건 폭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폭탄이 된다는 게 증시 자체의 폭탄 더하기 개인들에게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넣었던 개인들에게도 폭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을 저는 좀 초반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앵커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지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 결국은 펀더멘탈의 훼손이 지금 궁극적으로 된 건 아니다. 그럼 당분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멘텀이 굉장히 순탄한 그 오르막길이 아니고 굉장히 가시밭 오르막길이어서 여기저기 지금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젠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출국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젠슨 CEO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갔습니다.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동차 기업도 만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어떤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젠슨 CEO 자체도 지금 GPU 만드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이 GPU를 넘어서서 사실 GPU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산을 하는 그런 단위라고 한다면 그 연산을 하는 단위에다 일을 시키는 CPU라고 하는 구조가 앞단에 있잖아요. 근데 CPU 같은 것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인텔이라는 회사, AMD라는 회사에서 지금 받아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둘 사이에서 생기는 병목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거슬릴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CPU까지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 피지컬 AI라는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굉장한 제조업 역량도 필요하고 그 데이터 같은 거,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LG와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엔비디아랑 연결이 별로 안 되다가 이번에 엔비디아랑 본격적으로 연결이 된 게 LG가 원래 가전하는 회사였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귀찮으시잖아요. 빨래 개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 나아가서 피지컬 AI에 연동하기 위해서 LG가 굉장히 여러 힘을 지금 쓰고 있고 최근에 LG 일부 계열사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것들과도 연관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젠슨왕 모멘텀을 받아서 급등했던 주식이 어제까지 보면 급락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왕이 지금 주식이 저렴하다, 네, 지금이 살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랑 엔비디아랑 하는 한국 기업들 결국 잘 될 거고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와 연관된 AI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 꽤 견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니까 지금 들어와.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업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최근 들어서 또 매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젠슨왕 CEO 입장에서는 이거 주가 빠지는 거 오히려 좋은 거야. 저점 매수 기회야라고 지금 오히려 시장을 치열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주가 관리까지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 젠슨왕 CEO인데요. 환율 얘기 해보겠습니다. 수출이 역대급 호황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그런 이제 전망치를 모두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도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 가지네요. 최근에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거. 근데 팔고 나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보면 작년 말까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시총이 한 8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올해 들어서 2,500조까지 3배가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리밸런싱,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또 일부는 리밸런싱하고 나가는 부분. 그러면서 여기서 나가면서 이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고 하는 여기서 지금 흐름이 생기는 게 첫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약간 달러 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도 묻어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의 지정학적인 요소도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달러 자체가 강세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경상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3,500억 달러 정도 경상수지가 나올 걸로 추세가 되는데 이제까지 역대 최고가 얼마였냐면 1,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역대 최고보다 올해 경상수지가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도 그러면 경상수지가 높다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수취하고 있어서 걔를 원래대로라면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화가 좀 가치가 밀어 올려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미 투자 같은 가능성들도 남아있고 더군다나 미국의 관세 정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원화로 바꾸는 대신에 달러를 받은 거를 그냥 달러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환율의 시정 같은 데 있어서는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현금이 지금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한 큰 원인이다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과의 그 관련성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면 원화 가치가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0일 거래일 연속으로 한 69조 원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는 밀어 올려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고환율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환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보니까 1,527원, 어제 구두 개입 이후로 많이 떨어졌던데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에 들어올 때 1,527원보다 향후에 환율 측면에서는 좀 나아질 거냐. 나아질 거라는 게 원화가 좀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좀 떨어질 거냐라고 보면 환율 측면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새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 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손해를 감수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환율을 이길 만큼 수익이 많이 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약간 우리나라 증시 상승에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물론 우리의 경제 체력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들 하지만 그렇다면 이 환율의 그 상단이 어디까지 우리 경제가 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견딜 수 있는 상단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 위기가 일종의 저희 병명으로 말씀드리면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와서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진 그런 경제 위기가 특히 아시아 외환 위기라고 불리는 IMF 외환 위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최근의 환율 흐름은 그때랑 굉장히 다른 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환율입니다. 갑자기 오르는 환율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심근경색보다는 고지혈증에 가까운 환율 상승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도 계속해서 혈액 안에 이 지방이 쌓이다 보면 문제가 어느 순간에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미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물가 상승 측면에서 환율의 부담, 수입 물가 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환율 상승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 외환 당국이 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는 부분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 지금 9시 넘어서 개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개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66% 현재 올랐고요. 7,835포인트, 다시 8,0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3% 가까이 오르는군요. 9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안정을 취하면서 1,529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투자 심리의 좀 안정이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정부의 개입으로 상승세가 멈추기는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보면 1,5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그 환율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짧게 전해주실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좀 걱정하는 부분. 이번에 IPO가 잘 지나가고 나면 그건 우선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부담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주식이 예를 들어서 삼성,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금 지금처럼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외국인들은 또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또 팔고 나가는 부분 이런 거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환율이 조금 구조적으로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수준 혹은 지금 수준보다 약간 상향하는 추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500원 에서 1,550원 사이 중간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뉴노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드컵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멕시코 현지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도 막바지 훈련에 나섰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멕시코 과달라하라입니다. 네, 며칠 뒤면 월드컵이 열릴 텐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태극기 모양이 혹시 보이시는지요? 이 나무에 붙은 태극기 모양 말고도 이 하늘을 가린 천장 그물도 온통 태극기 모양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사포판 지역의 역사지구에 자리 잡은 한 거리인데요. 이 지역 예술가들이 월드컵 출전국의 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거리를 완성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은 이곳에서 흥겨운 음악과 함께 춤도 추고 차도 마시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국기 사이에 있는데 제가 오래 지켜보니까 유독 우리나라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는 현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멕시코인들이 한국 축구와 또 한국 문화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중계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에도 이 현지인들이 쉴 새 없이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개막이 임박하면서 이곳 과달라하라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도 갈수록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멕시코 축구 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s un país que viene, que tiene potencia para el fútbol, viene con todo y pues los esperamos aquí con los brazos abiertos. 네, 현지 모습을 보니까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오늘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늘도 과달라하라 공식 훈련장에서 손발을 맞췄습니다. 애초 훈련이 이곳 시간으로 오후에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부터 오전으로 앞당겼습니다. 오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팀은 오늘도 오전에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 도착한 뒤 세 번째로 하는 공식 훈련인데요. 초반 15분만 공개됐지만 여유로우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훈련에 임하는 대표팀 선수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까지 총 3번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아주 세세한 전술 훈련이 펼쳐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황희찬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가 매일 모여서 전술 미팅을 하면서 상대팀 분석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첫 경기 상대인 체코가 이 수비진이 모두 장신으로 구성돼 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전술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고 저돌적인 이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를 16강에 올려놓았죠. 이번 대회에서는 그 명장면을 매 경기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보였고요. 또 체코 크레이치와 멕시코 라울 등 상대팀 선수들과 소속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어서 이 상대 선수 전력 분석에 정보원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또 저희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해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무대 첫 경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흥겨운 현지 분위기와 함께 긴장도 조금씩 교차하는데요. 남은 기간 준비 잘하고 컨디션 조절도 잘해서 멋진 경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6.1도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남부 내륙과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의 비가, 모레는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남부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